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강의가 길었죠. 약 50여 분가량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강의가 약간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아주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었겠으나 지루하지 않았을 거야. 왜? 신바람? 박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지루할 틈이 없지.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선생님이 30분 정도의 분량으로는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쭉 이어서 나가야 되는 거고. 맥이 끊기면 안 돼. 뭔가 좀 필이 받았을 때 밀고 나가야 돼. 이거 끊기면 안 된다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오늘 신바람 박 선생 또 하얗게 불태우는구나. 오늘 그냥 불타올랐어. 느낌 잡았어.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어서 나갈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얘기했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맞죠? 자, 이제는 조금 덜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원자 모형의 변천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느낌 오지? 자, 돌턴. 무슨 모형입니까? 공 모형이죠. 그쵸? 돌턴의 모형은 공 모형이고,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원자는 쪼개진다, 쪼개지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될 거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공모형이 나오게 된 이론의 배경은 뭐였어? 질량 보존의 법칙. 무슨 말이야? 원자는 새로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그치? 질량 보존의 법칙.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다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어? 이 공모형의 문제는 화학결합을 설명할 수 없어. 그쵸? H2와 O2가 만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H2라는 것도 알고 O2라는 것도 알아. 그럼 당연히 H2O가 만들 때는 O와 H가 결합해야 돼. 그러면 O와 O, O2 사이에 이 결합이 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H와 H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O와 H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산소면 산소지 왜 O2냐 이거야. 그럼 모르겠지. 그치? 알 수가 없다고. 그럼 끊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원자는 쪼개질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학 결합을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이나 핵융합, 얘들은 뭐야? 원자가 바뀌는 거죠. 원소 자체가, 양성자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돌턴의 원자설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입자설이 완전히 굳건해졌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부분에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론이 톰슨이었죠. 톰슨은 여러분들 무슨 모형이었어요? 자, 톰슨이 일단 뭐 발견했어? 전자 발견했지.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그럼 당연히 이 실험의 배경은 음극선 실험이 되겠죠. 음극선 실험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어. 근데 돌턴의 공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쪼개질 수 없어. 그러면 전자라는 게 나왔다는 건 이 공 자체가 어떤 성질? 그렇지. 플러스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박혀 있으려면 이 공은 물컹물컹해야 돼? 아니면 딱딱해야 돼? 그렇지. 물컹물컹하다. 그래서 무슨 모형? 푸딩 모형. 자, 푸딩 모형. 이걸 주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 우리 탐슨의 잘난 제자.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실험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지요. 왜 설명할 수 없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핵을 발견했죠. 하지만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선 핵이 발견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가 주장했던 이론은 뭐예요? 가운데 조그맣고 질량이 큰 무엇이 있다? 그렇지. 핵이 있다. 그리고 그 핵의 주변을 누가 돈다?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 이때 도는 전자는 누구처럼 돈다? 태양을 도는 행성처럼 돈다. 그렇지. 행성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성 모형. 자, 그리고요. 이때 러더퍼드가 실험했던 게 무슨 입자? 무슨 입자? 그렇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행성 모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좀 특이점이 뭐였어? 원래 알파 입자라는 게 대부분 직진하거나 아주 약간 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죠. 휘는 이유는 뭐였어? 휘는 알파 입자가 플러스의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 옆을 지날 때 전자 그래서 살짝 인력에 의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띈 구를 지나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를 만나면 이러면서 살짝 반발력 때문에 휘는 정도. 근데 반전이 있었죠. 어떤 거 있습니까?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서 직진했는데 가운데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는
뒤로 튕겨 나오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핵! 그쵸. 핵이라고 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이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돼. 맞죠?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이 전자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는 누구한테 부딪혀야 돼? 핵에 부딪혀야 되죠? 핵에 부딪혀야 되는데 어쨌든 핵에 부딪히기 전까지 쭉쭉쭉쭉 가면서 여러 가지 연속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연속적이라는 게 어떤 말이야? 계속 방출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계속 방출하긴 하는데 점점 연속적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작아진다고. 그러면 스펙트럼은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 거였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 거였지. 연속 스펙트럼. 레인보우. 그치.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안 나왔다고.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선 스펙트럼이 나왔죠. 아, 그거에 대해서 러더퍼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I don't know. 그쵸. I don't know였죠. 자, 어쨌든 이 러더퍼드는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 누구? 그렇지. 보어. 그렇지. 보어였습니다. 자, 그럼 보어의 원자 모형을 한번 봐야겠죠. 보어의 원자 모형은 뭐였습니까? 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인다? 정해진 궤도에서 움직인다. 그쵸? 정해진 궤도에서 움직이고 그 궤도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을 궤도 모형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 궤도 모형을 배우면서 에너지 준위, 각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를 배우고 계산하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뽀개지고 신바람 박선생이 미워지고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화학이라는 게 싫어, I hate, chemistry.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몇 번만 더 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닙니다. 아시죠? 자, 어쨌든 궤도 모형을 발표했고요. 이때 배경은 당연히 러더퍼드가 설명하지 못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였어? 전자가 한 개죠. 그럼 어차피 한 개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자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개라면 분명히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자 사이에 마주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전자 사이에 마주치면 얘네들은 좋아할까? 싫어하겠죠. 그러면 전자가 한 개 있을 땐 이렇게 운동한다고 치자. 근데 두 개 있다면 이렇게 만났다가 오이 어때? 서로 멀어지려고 할 거 아니야. 다른 운동을 보이겠네. 근데 보어는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럼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보어는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느낌 오지?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를 우리는 다전자 원자라고 합니다. 다전자 원자. 이 다전자 원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보어의 궤도 모형은. 자, 그래서 이 다전자 원자까지 적용되는 모형이 무슨 모형이겠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의 원자 모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소는요, 전자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전자가 한 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면 선이 몇 개만 나타나겠어? 어차피 한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선 한 개씩만 나타나겠죠. 그렇죠? 선이 한 개씩만 나타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흐리니? 선이 한 개씩만 나오는데 전자가 여러 개인 원소 같은 경우는 얘네가 움직임이 틀리니까 에너지도 틀리다는 거야. 같은 껍질에서 같은 껍질로 이동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수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N은 3에서 N은 2로 이동했어요. 이거 무슨 계열? 발모 계열. 그치, 발모 계열. 무슨 광선? 가시광선.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럼 얘는 혼자 어차피 이동하니까 선이 한 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어떤 원소,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소가 N은 3에서 N은 2로 이동했을 때는 이 녀석과 같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들도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같은 껍질들을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왜? 전자의 반발력 같은 가리움 효과 때문에. 그것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전자가 여러 개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보시면요,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선들이 나왔어. 보기 좋아. 딱 좋아. 지금 좋아. 자,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내비두면 좋은데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그 긁어 부스럼 역할을 했던 게 뭐야? 확대를 했다는 거지. 그치? 가까이 보려고. 확대를 하니까요, 지금 이 선이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실상 보니까 여러 개의 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선이었다는 건 뭐야? 분명히 이 에너지는 하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 개래. 그럼 에너지 차이가 여러 개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못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수소가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이동할 때 그냥 뿅 하고 이동한 게 아니라 뿅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야? 와, 골치 아파. 그럼 이때 보호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묻겠죠? 그쵸? 그때 보호가 얘기했죠. 유명한 말 뭐라고? I don't know. 그쵸? I don't know.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원자 모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자구름 모형입니다. 전자구름 모형. 자, 이 모형의 이름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자구름 모형이고요. 자, 이것의 배경은 불확정성 원리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전자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전자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전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하는 순간 이미 얘는 이 속력에 의해서 가가지고 여기 없죠. 그쵸? 저기 있네? 없어. 여기 있네? 없어. 그치?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동시에 운동량과 위치를 알 수는 없다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전자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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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없어. 하지만 이 안에는 있겠죠. 그치? 무슨 말이야? 존재하는 확률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자가 여기에 있다로 딱 찍는 순간 전자가 없지만 어쨌든 전자는 이 안에는 있을 거야. 그치?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전자구름 모형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현대 원자 모형인데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단 잠깐 결론부터 짓자고. 마지막으로 원자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돌턴과 톰슨, 돌턴의 공 모형, 톰슨의 푸딩 모형. 그쵸?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발견 못했을 때야. 그렇지. 가운데 핵을 발견하지 못했죠. 핵을 발견하지 못했고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 보어의 궤도 모형, 그리고 현대 전자구름 모형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운데 핵이 있죠?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좀 기억 좀 하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현대 원자 모형을 이제 조금만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원자에서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 어딨니? 어딨니? 찾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를 우리가 어디 있다! 얘가 어떻게 운동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전자가 적어도 이 공간에는 있다. 이 확률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확률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원자의 경계가 뚜렷하진 않지만 구름처럼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즉 전자가 구름처럼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 무슨 모형? 전자 구름 모형. 이렇게 이름을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선 선이 하나하나가 아니라서 이쪽으로 넘어왔어, 지금. 원래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선 스펙트럼의 선이 하나야. 근데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선 하나가 아니었죠. 하나인 듯 하나 같은 뭔 소리야? 자, 어쨌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일로 넘어온 거야, 지금. 무슨 모형? 전자 구름 모형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해결이 되냐 이거지.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확률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였어. 그럼 이거랑 선이 여러 개인 거랑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상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떤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냐면 오비탈을 설명할 겁니다.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선이 여러 개 나타나는지 그 개념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보시면요.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단 생소하죠. 생소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같은 전자 껍질이 있어. 원래 얘가 만약에 K 껍질이면 얘는 무슨 껍질이야? L 껍질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가져요. 맞죠? 그리고 얘는 특정한 에너지가 만약에 9다. 그리고 얘는 10이다. 그러면 얘는 9예요. 어느 지점에 있든지 무조건 9의 값을 갖는 거죠. 근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에너지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야. 즉 스펙트럼에 나온 선이 여기서 일로 올라가거나 여기서 일로 내려왔을 때
선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내려왔는데 선이 여러 개 나타났다는 거야. 즉,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껍데기 하나가 돌려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돌린 겁니다. 즉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껍질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다 높이가 틀린 만큼 에너지가 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1로 떨어지는 것과 요 똑같은 데서 요로 떨어지는 것과 여기서 1로 떨어지는 것과는 에너지가 다 틀리겠지. 그러면 이 껍질에서 이 껍질로 떨어진 건 똑같지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때요? 여기서 1로 떨어졌느냐 여기서 1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럼 당연히 선이 하나인 듯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선이 여러 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에너지가 틀리니까. 그쵸? 그게 골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선들, 요 에너지 차이가 나는 이 선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오비탈이라고 할 거야. 아직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아직까지 몰라요.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전이할 때 같은 전자껍질의 전입니다. 같은 전자껍질의 전이라도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껍질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겹겹. 지금 이런 거 겹겹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비탈. 그렇죠, 오비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답은 할 수 있죠. 이미 여러분이 반은 넘어왔다는 얘기야. 조금만 참으세요. 오비탈이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비탈이라는 건요. 결론적으로 뭐냐? 아까 껍질에서요. 층층층층 있었는데 이 껍질은 뭐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지. 그치? 껍질과 껍질 사이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껍질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껍질이 땅땅땅땅 다단계래.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전자가 존재하는 이 공간을 우리는 이제부터 오비탈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비탈.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뭉탱이로 정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자가 그래도 10번 이동을 한다면 9번은 요쯤에 있다.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10번 이동한다면 9번은 무조건 이 범위 안에 있다. 즉 90% 이상인, 확률이 90% 이상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은 거야. 선을 쫙.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요 공간을.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공간은 전자가 무조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일까요? 아니죠. 왜? 90%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면 10%는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자가요. 핵 주변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전자의 움직임은요.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멀리 올라가는 거고 에너지가 없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요. 지금 90% 이상은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얘네 움직임 중에. 하지만 10%는 어디 있다? 밖에 있다. 밖은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즉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해 얘기하라 그러면 우주 전체입니다. 아시겠죠? 우주 전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펜 있죠? 이 펜에 있는 전자도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얘기한다면 우주 전체가 되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90%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 원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원자 안에, 이 오비탈 안에. 알겠죠? 예. 자, 그러면 확률 높은 곳을 경계로 표시했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경계면 바깥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오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우주 전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비탈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단 오비탈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우리가 공간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틀려요. 전부 다 동그랗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하고요. 모양에 따라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등 그런 식으로 기호로 표시합니다. 알겠죠? 기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뭘 쓰냐 고민할 수 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쓰고 싶으면요.
오비탈 기호라고 하세요. 오비탈 기호. 오비탈 기호로 표시한다. 자, 이때 SPDF는 무엇이냐? 무엇의 약자냐 묻는다면 일단 뭐겠어요? S는 뭐 구 모양이에요. 구. 동그란 구. 그럼 스피어 뭐 그런 거겠죠. 그쵸? 근데 P는요. 아령 모양이에요. 아령 모양이면 P는 뭐의 약자였어요? 몰라 나도. 모릅니다. 예. 선생님도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배운 적이 없고 그냥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여기까지만 배웠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만 우리가 알아두자고.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특별히 중요한 거 S 오비탈, P 오비탈입니다. 아시겠죠? D 오비탈은 교육과정상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조금 복잡해져. 에너지 중위 차이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 오비탈이 있어요. S 오비탈은요. 여기 한 칸 있어.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3칸 있어. D 오비탈은 5칸 있어. F 오비탈은 몇 칸 있겠어? 얘가 한 칸 있고 3칸 있고 5칸, 7칸 있어. 예, 7칸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이제 알 거예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예, 자꾸 재촉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얘는 1개 있고요. 얘는 3개 있고, 얘는 5개 있고, 얘는 7개 있습니다. 칸수가. 그럼 이 각각의 한 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각각의 한 칸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에는 전자가 2개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S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방에 하나 있으니까 2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상해. 전자는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2개가 같이 있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자, 얘네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요. 요걸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얘네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한 놈은요. 이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한 놈은 이쪽 방향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스핀이 틀려요. 스핀. 알겠죠? 이 스핀은 그럼 뭐냐? 이 스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N극, S극. 이 스핀 방향에 따라서 N극, S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예, 이 스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화살표를 완전히 하지 않아요. 반쪽 화살표.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얘는 반대 스핀이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요. 얘는 이렇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겠지. 왜? 반발력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겠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바로 2개 들어가느냐? 이건 나중에 법칙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2개씩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얘네가 들어가는 순서들도 있어요. 그 순서들에 대한 법칙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니까 그건 조금만 참으시고 일단 방 하나당 2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S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 있을까? 방이 하나니까 2개 들어가겠죠. 얘는 6개, 얘는 10개, 얘는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오비탈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그나마 지금 아리까리한데 그나마 좀 반가운 놈들 나왔어. 누구야?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때 주양자수 1, 2, 3, 4 나왔죠.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요. 1s 오비탈 하나입니다. 첫 번째 껍질은 조그맣죠? 네, 1s 오비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놈은 2s 오비탈, 2p 오비탈이에요. 세 번째 껍질은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이에요. 네 번째 껍질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니까 어때? 얘는 첫 번째 껍질이라서 1이고 얘는 두 번째 껍질이라서 앞에 2가 적혀있죠? 세 번째 껍질은 3, 3, 3 적혔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주양자수 의미하는 거구나. 그쵸? 주양자수 의미하는 거고 모든 껍질에 공통적으로 있는 오비탈이 누굽니까? S 오비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어떤 오비탈이 생겨요? P 오비탈이 들어가게 되죠.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비탈의 표시까지. 다음 시간에 각각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New Win!